안녕하세요. 웃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도 지금 잠을 자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빠르게 수면 상태로 돌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이 고대 시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수업 시작 5분 만에도 학생을 재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꿀잠의 세계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문학이란 무엇인지, 또 한국 문학은 그게 어떻게 구분되며 또 어떤 장르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학은 이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문학은 이 그 생각이나 느낌을 한국어로 표현한 예술이 되겠죠. 이 문학에서는 이 언어가 중요해요. 이 언어가 이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매개예요. 그런데 이 언어는 말과 글로 나뉘죠. 그래서 한국 문학은 이 말문학과 글문학으로 구분돼요. 말문학, 다른 말로는 구비문학에는 신화라든지 전설, 민담, 또 민요, 무가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반면에 이 글문학, 다른 말로 기록문학에는 고대시가, 양가, 소각가사, 시조, 가사, 국문소설, 한문소설, 한시 이런 것들이 속하죠. 오랫동안 한국인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문학에는 이처럼 이렇게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문학에는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간의 삶 자체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을 공부하고 인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시가라는 장르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한국 문학의 이 고대시가 장르와 고대시가 작품 중에서 하나인 구지가를 배우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 풍요나 사냥의 성공을 비는 노래의 노랫말이 인류가 지은 문학의 초기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이야기, 노래가 아닌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원시 시대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가족한테 이 사냥할 때 생긴 일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일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죠? 왜냐면 그들은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때 이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조금 좀 뭔가 영웅화해서 말할 수도 있죠. 그건 뭐냐면 이야기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죠. 또 중간중간 있었던 그 사건들을 또 재현 또 할 겁니다.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하겠죠. 어제 우리 아빠가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잘 들어봐. 이렇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사람은 또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전승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시가라는 장르를 배울 건데요. 이 고대시가는 말이에요.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이 삼국시대 정확히는 초기까지 불린 노래를 말하고, 원시종합예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기원전 23세기, 그러니까 BC 2300년이죠. 그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건국된 기원전 1세기 무렵까지예요. 아주 옛날이죠. 이 시기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고대시가라고 해요. 뭐 너무 옛날이라서 지금까지 전하는 노래가 많지 않아요. 뭐 분명 더 많은 노래가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요 세 편만 전해집니다. 그 세 편이 바로 공무도화가, 왕조가, 후지가예요. 특이한 점은 이들 노래와 연관된 배경설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설화는 이 어떤 작품과 연관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보통 그 작품이 창작된 과정이나 까닭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이 고대시가는 고대 사회의 종교적 제의를 통해 이루어진 가무 풍속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시 종합 예술적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 복잡한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고대 시가는 원시 종합 예술과도 관련이 있는 아주 오래된 장르다. 둘째, 이 전해지는 작품은 세 작품인데, 세 편인데, 이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이 한국 노래의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 옛문헌을 보면 이 부족국가 시절 이 한국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좋아한다는 기록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제사를 지내면서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풍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제의적 성격인 거죠. 제의적 성격의 어떤 고대 축제가 열린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서 고대 원시 축제에서 문학 그리고 예술이 대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고대 시가 중에서 이 구지가를 배울 거예요. 구지가.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건 이 기록 덕분에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학에서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제 기록문학인 글문학보다 구비문학인 말문학이 먼저 생겼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민요는 인류가 처음 지어 부른 노래라는 것이 분명해요. 민요.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예를 들어 아리랑 이런 민요들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굽이 전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록된 게 없어요. 아리랑을 제일 처음에 누가 언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요의 특성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는 민요를 사람들이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나. 근데 언제 창작됐는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아니라 입에서 입을 통해 굽이 전승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가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대 시가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고대 시가는 이 기록이 되어서 전하기 때문에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 창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한국 노래의 초기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학에서 기록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구지가는 이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고려시대니 이제 그 조선시대보다 앞선 시대니까 고려시대는 아직 그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기록됐어요. 자,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요. 그죠? 이 배경설화입니다. 배경설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9명의 주장이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 있었다. 이것은 그 곳이 이 부족 국가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직 왕이 없어요. 이 동네는. 기원 후 42년 3월 신성한 날에 거북 모양의 구지라는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자, 이렇게 이 정확한 시기가 나오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이 어떤 평범한 날이 아니라 신성한 날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날에 기원 후 42년 3월 신성한 날에 쉽게 말해서 아주 성스럽고 특별한 날에 발생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지, 이 구지는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 김해에 가면 구지라는 산이 있습니다. 구지봉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저는. 거북 모양의 산, 구지봉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따가지고 구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 자, 200~300명이 산에 모이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200~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산에 모였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대요. 신기하죠? 근데 분명히 사람 목소리인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말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길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다. 너희들은 산봉우리 위에서
흙을 파면서 이렇게 노래하며 춤춰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배경설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그냥 목소리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산에 모였더니 어떤 목소리만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황당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가서 왕이 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마치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말해줘. 신처럼.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흙을 파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춰라. 그러면 대왕이, 아주 좋은 왕이 나타날 것이다.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구지가입니다. 그 구지가가 이겁니다. 그죠?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유명한 노래죠. 근데 이 무슨 의미인가?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이 노랫말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거북아 지금 이 거북이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거북이를 왜 불러? 거북이를 왜 불러?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 거북은 자기 머리를 이 등껍질 속에 숨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으로 숨은 머리를 밖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명령을 해요. 이 강압적이라는 것은 이 뒷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만약 네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불에 구워서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 거북을 위협하고 있죠. 재밌죠? 이 작품의 구조는 아주 간결하죠. 간단하고 간결한데 이 거북이에게 이 명령하고 위협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거북이가 사실은 이렇게 이 머리를 딱지 속에 이렇게 쏙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 쏙 들어간 머리를 사람이 빼기가 힘들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안 그러면 불에 구워 먹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거북이 말을 그렇게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심지어 이 노래에는 이게 뭔가 모습은 안 보이는 그냥 어떤 이상한 목소리가 시킨 노래란 말이에요. 그죠? 왜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죠? 배경설화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금상자가 내려왔고 상자에는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금상자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다. 이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비범한, 특별해요. 신성한 일이에요. 신성한 날에 신성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부른 노래도 신성하겠죠? 신성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힘이 있는 노래예요. 자, 신성한 사건은 계속 발생합니다. 12여일 후 사람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6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뛰어났다. 그중 처음 태어난 수로라는 아이가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 이름이 가락국이다. 황금알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6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수로라는 아이가 그 곳의 왕이 되었다고 해요. 뭔가 말한 것처럼 이루어졌죠. 그 목소리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나라, 한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 나라의 기원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건국신화예요. 이 배경설화 자체는 건국신화고, 이 나라는 뭐 실제로 과거에 이제 김해 지역에 실제 존재한 가락국, 가야라고 하는 나라고요. 어쨌든 이 건국신화 속에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지가는 반드시 이 배경설화인 가락국 건국신화와 관련지어서 해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노래로 돌아가 봅시다. 노래가 뭐였어요? 거북아 머리를 내놓으라. 내놓지 않으면은 구워서 먹으리라. 이거였죠. 이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으라고 위협해요. 근데 이때 이 거북은 어떤 역할이었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지역이 바닷가요. 김해 바닷가죠. 당시 사람들은 거북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특별한 점이 있죠. 몇 가지 있죠. 우선 오래 살고요. 또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또 딱딱한 등껍질도 가졌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 거북을 아주 신성한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의에서 제물로 바쳤을 가능성이 크죠. 어떤 뭔가 신성한 동물이니까, 존재니까 신에게 소원을 빌면서 그 대가로 제물을 바치는 거죠. 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거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배경설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 신성한 날, 뭔가 신성한 장소에서 신성한 제사의식을 치르고 있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의식의 제물 역할이 바로 거북이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거북이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다? 바로 왕이에요. 왕. 이 한국어에 보면은, 한국말에는 이제 머리라는 단어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있죠. 수장, 그죠? 어떤 집단을 이끌고 통솔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국가로 치면 그게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아래서 태어난 왕 이름이 수로인 것도 이거가 관련이 있어요. 수로에서 수가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머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북이 머리를 내놓아라 해서 머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왕이 나오기를, 좋은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원래 이곳에 없던 왕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생겼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일단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구지가는 배경설화, 즉 가락국 건국신화 속에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지가는 제의 현장에서 부른 노래일 가능성이 크다. 뭔가 그 상황이 이 제의 현장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구지가에 등장하는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재물을 의미하고 머리는 왕, 즉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네 번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구지가를 부르며 왕이 나타나기를 기원했고 그 결과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노래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그럼 구지가의 작자는 누구일까? 작자. 지은이가 누구예요? 누가 이 노래를 지었나요? 이 사실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건 누굽니까? 그 아래서 깨어난 수로 왕이죠. 그 목소리.
그 모습이 안 보이는 목소리가 노래를 시켰고, 목소리 주인이 수로왕이니까. 근데 이것이 원래 있던 노래일 수도 있어서 이 작자를 수로왕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 노래가 원래 있던 노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구지가 노래를 살펴보면 구조가 굉장히 간결하죠. 짧고 쉬워요. 그리고 내용이 아주 진지하기보다는 뭔가 재밌죠. 해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나중에 이 민요를 배울 텐데 이 구지가는 이 민요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요는 민중의 노래예요. 민중의 노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지어 부르는 노래. 그 민요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제 공동작이라는 거예요. 공동작.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다수가 공동으로 지은 노래. 특정 인물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은 노래가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민요인데, 이 구지가도 원래는 민요였을 가능성이 커요. 노래의 특성을 봐도 그렇고 또 배경설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구지가는 이 제의 현장에서 자연스레 생겨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불려온 주술적 성격의 민요였을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이 뭔가를 기원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사실 원시종합예술의 어떤 특징들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구지가도 원래는 이 주술성을 지닌 민요였을 거란 얘기죠. 구지가가 원래는 배경설화와 독립된 노래였을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불린 풍요를 기원하는 노래였을 수 있다. 그런데 거북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느님, 즉 신에게 풍요를 기원한 노래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 딱지 안으로 쏙 들어간 거북의 머리를 빼는 일만큼 어려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 노래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란 역시 이제 풍족한 삶이겠죠. 이러한 민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어떤 건국신화와 결합을 하면서 왕을 기원한다는 이 새로운 주제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되면서 새로운 이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이제 민요가 아니라 고대시가라고 부르는 바탕인 거고요. 이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로 문학입니다.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작품 해석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도 무한한 상상력으로 뭔가 한 작품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이 원시종합예술에서 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종합예술은 제의적 성격의 축제에서 생겨났죠.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랫말이 문학이 된 거죠. 이것은 인류 공통으로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 문학의 초기 모습도 원시종합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향유 공간이 제2현장이고 신성하고 추술적인 특성을 가졌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구지가입니다. 뭔가 조금 헷갈리고 어렵더라도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졸리네요.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도 잘 자요?